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특별히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 보시면 뭐 많이 아시니까 그냥 오늘은 그 정치 이야기는 아니고 고대사 쪽입니다. 원래 제가 전공은 국제관계를 했지만은 취미로 그 고대사를 했어요. 원래 옛날 때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오래 머물게 되면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미생활로 이제 하나둘 이렇게 녹취라던가 현지 답사를 하던 게 관광하면서 그게 오늘날 이렇게 제가 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쓴 지는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제가 이 역사를 관심이 있지만은 그 제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책을 굳이 쓰게 됐느냐, 그거는 제 강의 때도 늘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옛날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그 옛날에 뭐 했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왕년에 뭐 어떻게 했었다 이런 거는 제 주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제 관심사항은 왕년에 뭐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뭘 어떻게 할래, 이러한 관점에서 고대사를 접근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들이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해야 할 텐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된다면 그 다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쓰면서 계속 수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책을 쓰던 초창기에는 제가 굉장한 그 극렬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극렬민족, 지금은 제가 완전 정반대로 돼 있어요. 하지만은 저 현지 조사를 하면서 점점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좀 이상한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보다가 시야를 넓혀서 제가 이제 알타이까지는 그러면은 해서 우리가 국사라고 하는 개념도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하지만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알타이사라고 해갖고 우리가 세계사 배우듯이 배운다면은 이게 자원외교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거의 책을 쓸 무렵 마지막쯤 가가지고 서양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미 거의 끝났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번 쓸 때 쓰도록 하자라고 남겨놓고 거기서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더 안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도 서양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인들도 살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동양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섞여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 오면서 지금처럼 뭐 아시아인은 아시아 땅에, 유럽이는 유럽 땅이라 좀 구별이 됐지만은 고대사에는 오히려 그 섞여서 사는 그 빈도가 더 높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중앙아시아였죠. 물론 거기가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섞여 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의식과 저쪽 애들이 생각하는 민족의식이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얼굴하고 같은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보통 민족하고 국민이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족국가는 그냥 국민국가예요. 거의. 앞으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민족국가라는 개념과 국민국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족국가는 말 그대로 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거기는 민족국가는 내가 봤을 때 없어요. 사실 이 아시아 농경지대권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민족국가는 없습니다. 물론 유럽이 이제 민족주의여서 좀 분리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섞여 살았던 게 옛날 때는 일반화된 일이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중에 알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권에 써야겠다 해서 여지를 남겨두고 어쨌든 약간의 미완성으로 제가 끝내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PPT 내용은 이 책에 맞춰가지고 일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30장, 30장은 60장인데 시간이 되면 한 개 더 하고 안 된다 그러면 한 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소리입니까? 네. 자, 그래서 신나로 풀어보는 통과하고 홍수. 이거 제 책 처음에 보면 나와요. 홍수전설. 이 홍수는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홍수전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홍수전설이 있는데 일단 얘네 거 먼저 보면은
이거 소리 일부러 안 나는 게 좋아요. 그냥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남부에 가면은 거기 그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걸 카즈구르트 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 위에 얘네들 대홍수 때 거기에 그 방주에 타고 탈출한 사람들이 이곳에 정박해가지고 생존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저 산입니다. 저희 카즈구르트 산인데 그 밑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설이 거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무서워, 이거 노아의 홍수 전설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요. 단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알타이계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 여기서 누흐라고 합니다. 누흐가 노아의 이슬람식 발음이에요. 같은 인물인데 얘네들은 이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인도 유럽어계 사람들은 아라라트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동일 인물인데 근데 뭐 어느 쪽이 맞느냐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똑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그 신년 축제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3월 24일 춘분, 봄이 시작될 때를 신년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이 춥기 때문에 1월 1일에도 여전히 추워요. 눈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1월 1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월 24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새해라고 하는데, 새해 때에도 나우루즈라는 그 신년 축제입니다. 봄 축제. 그거를 저 산서부터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카자흐스탄 전 영토로 그 축제가 번져나가는 식으로. 왜냐하면 저쪽으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전설에 기반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써 있는 거예요. 이건 카자흐스탄의 역사책에 있는 걸 제가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산으로 묘사가 됐는데 저거는 산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그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서사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이에요, 구전. 말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신화라고 부르는데 고대에는 그 신화 자체가 역사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육 수준이 낮았고 했기 때문에 신비적 묘사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비적 묘사를 그대로 이해해버리게 되면 산창포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봐야지 본래 그림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이게 전체적인 문장을 쫙 읽어보면 산이 생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생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개의 산으로 대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배가 왔을 때 구조가 돼서 탈출됐다. 근데 여기서 공교롭게 8명입니다. 노아의 가족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여기도 8명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런 것들이 숫자도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똑같네, 숫자도. 그런 것도 알게 됐고, 그 위치가 저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여기 국경.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예요. 거기서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돼요. 아주 가까워요. 근데 거기에는 카즈구르트 산에 이렇게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번 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 여기를 이번에 가보려고 그래요. 예. 그 여태까지 그 워낙 여기가 험해가지고 저기까지 못 갔거든요. 근처만 빙빙 돌다 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타메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명은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이름을 보면은 의미가 해석이 돼요. 한국에도 흑석동 그 이름 왜 생긴 거예요? 검은 돌이 있는 동네잖아요. 그 석탄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 동네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생기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쭉 보면 이 타슈켄트라는 이름, 이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는 뭐냐? 그 한국말이 돌 있죠, 돌멩이. 돌이 그 카자흐어는 타스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크어는 타슈예요. 그리고 켄트는 담배 피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켄트 담배 뭐 그려져 있어요? 성 그려져 있죠? 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타슈켄트는 뭐예요? 석성이에요. 돌로 쌓은 성. 아마 고대에는 타슈켄트가 돌로 만든 성이었나 봐요. 그렇다면은 요 위에 있는 아타메케는 무엇이냐? 아타는 할아버지란 소리예요. 그 카자흐스탄 옛날 수도 이름이 알마타였어요. 알마 아타라는 이름에서 유래됐는데 아타는 할아버지고 메케는 땅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땅이란 소리예요. 이거 이름이 왜 왔겠어요? 최초의 정착지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요 밑에 보면 우즈베키스탄 여기 부하라 이런 데 있거든요. 히바 이런 데 가도 홍수 전설이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산 아래로 내려온 인류들이 건설한 도시가 부하라다 뭐 이런 전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 가면 홍수 전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이걸 그래서 적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홍수전설은. 그리고 이게 그 신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짐승을 불러 모으는 게 보이죠? 그 그림이에요. 그 사파. 그래가지고 홍수가 날 때 이렇게 동물을 암수 한 쌍씩 해서 탈출을 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물고 오죠? 이게 성경에서는 비둘기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신화에서는 까치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제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조류야, 조류. 뭐 어떤 동물이 많냐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냥 자기 동네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새를 나중에 신화를 전파하면서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작새가 전해줬다는데 한국에 살면은 공작새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전달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보이는 새를 갖고 이렇게 그게 했다라고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제비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우리나라 전설이랑 비슷한 게 거기 있는데 그게 흥부놀부 전설이에요. 흥부놀부랑 똑같지 않고 흥부놀부 전설과 비슷한 컨셉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흥부 이야기가 보면은 흥부집에 그 제비집을 뱀이 이렇게 올라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는 걸 흥부가 쫓아내주죠. 그래서 고맙다고 제비가 씨를 물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제비가 씨를 물어온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이 얘기랑 별도로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나무 위에, 그러니까 하늘나무, 생명수라고 하는 그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긴 용이 이게 빽빽빽빽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태양새에 둥지를 덮치려고 하자 한 영웅이 활을 쏴가지고 그 용을 죽이고서 새를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보면 흥부놀부 전설이야. 근데 조금 중앙아시아 버전이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나우루즈 축제 때 봄처녀 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데 항상 제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제비가 뭐 길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미에도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한자도 특이하죠. 우리 이 한자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한자는 중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고대 북방민족들이 만들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이족이 만들어서 한국인들이 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대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몽골이 됐던 카자흐이 됐던 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최초로 한자를 썼을 당시에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글자가 아니에요. 처음 한자의 시작은, 그러니까 갑골 문자의 시작은, 원래 그 고대 한자의 시작은 신탁 문자로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먼들에게 국민들이 와서 뭐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뭐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을 이제 거북이등이라든가 술록의 허벅지, 말뼈 이런 데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쪼개지는 거를 보고서 아,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기능이 아니라 신과 제사장과의 대화 뭐 이런 용도로 쓰였던 거예요, 최초에는. 그러다 그것이 샤머니즘이 끝나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문자 권력이 왕족과 그러니까 귀족 계급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때부터는 신탁 문자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바로 조세를 걷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문자의 대중화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요, 고대 문자의 혹은 전설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배선자예요. 여기도 보면 배선자가 이게 방주각 혹은 뭐 백악 뭐 하여튼 배 같은 거를 그렇게 각이라고 불러요. 8팔의 입구자란 말이에요. 입구자가 들어가면 사람입니다. 친구, 식구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인구, 부가 들어가면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배에 8명의 사람이 타 있다라는 게 배선자의 한자란 말이에요. 이 글자를 보면서도 아,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도 홍수설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천성에 사는 묘족들도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한자는 고대 홍수랑 연관돼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라는 글자도 보면은 결혼은 앞에 결자는 실사자에 선비사자에 이구자가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은 뭘 의미할까요? 이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즉 결혼이란 남자 입장에서는 선비사, 남자가 입구, 식구 하나를 실사, 연결해서 데리고 오는 의식이에요.
한 식구가 된다 식. 혼, 계집여자, 성시시자, 날 일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 성을 받는 날. 그렇죠? 글자를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한자는 만들어질 때 어떤 목적과 의미,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풀이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선자도 저는 그런 것과 매우 관련이 깊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다른 나라 이야기들 다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비둘기, 제비, 까마귀, 비둘기, 제비, 까마귀에서 각 동네에서 다 자기네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여긴 제가 안 써놨지만은 그 제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라의 묘 장식, 그 묘 비석 있잖아요. 그 윗장식은 투르크 계열 국가들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 신라 비석 보면 진흥왕 순수비 같은 거 보면 밑에 거북이가 깔려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해석할 때 신라가 가야를 정복하고 가야의 상징인 거북이를, 그러니까 가야를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욕보이기 위해서 밑에 깔았다라고 하는데 아닐 겁니다. 왜 아니냐? 중앙아시아에서도 다 밑에 거북이를 깔아요. 그럼 가야 땅이 거기까지 있었다는 소린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같은 그 북방민족 계열이기자 하지만 가야 땅이 거기까지 있지는 않았다고요. 그렇다면은 거북이를 왜 깔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의문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홍수설화와 연계됩니다. 뭐냐? 그 여와의 홍수설화라는 게 있어요. 이 동양의 그 신입니다. 근데 이 여와의 홍수 신화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비가 쏟아져서 인류가 홍수에 빠져 죽을 때 그 홍수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거북이 다리를 여와가 잘라가지고 동서남북에 박아서 기둥을 만들고 천장을, 즉 하늘을 들어 올린 다음에 거기 그 구멍 난 적을 무지개로 막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거북이 다리입니다.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거북이 다리라는 걸 썼을까 하는 거예요. 다리 긴 거 말다리도 있고 있잖아요. 북방민족이면 말다리 쓰면 되지 굳이 거북이라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감이 오는 거 있습니까? 여기서? 거북이라고 굳이 한 이유가? 네? 거북이는 물도 다닐 수 있고 땅도 다닐 수 있어. 아, 이 고대 세계관하고 매우 닮아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우주 위에 물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하죠? 물. 거북이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 그 고대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은하수를 거북이 등짝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는 일종의 돔이라는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하수,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돔 바깥에 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물이 지상으로 쏟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 중앙아시아의 사상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하늘을 복구하기 위해서 거북이 등판을 세우고 거북이 다리를 동서남북에 받는, 결국 하늘의 거북이를 다시 재현하는 거거든. 그리고서 이제 구멍 난 거를 무지개로 막았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해가 뜨면 무지개 뜨는 현상을 얘기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고대인들은 그 왕의 기운이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북극성으로부터 은하수를 타고 내려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북이 등판에 비석을 세운다는 거는요 천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북이 등판을 쓰는 거지 뭐 가야를 정복했다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이건 고대 중앙아시아 샤머니즘 사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등판 위에는 북극성이 있는 거거든요. 은하수 위에 북극성. 그러니까 그 개념을 그대로 따와서 비석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탱글이 이런 거 이렇게 뭐 탱글이라는 개념은 하늘의 신이기도 하지만 지상의 인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지배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반신반인의 인간이라 봤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그래서 탱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게 뒤 문장을 다 읽어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하늘에 대한 신적인 의미에서 탱글인지 아니면 인간 지도자로서의 탱글인지는 뒷문장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쓰여서 거북이라는 얘기가 거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로부터 저는 나갔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설화는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중앙아시아 쪽으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홍수가 난 이후에
가장 인류가 문명을 재건하기 적합한 지역은 파미르 공원밖에 없어요. 그 잉카랑 마야 문명도 보시면은 스페인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점령하기 전까지도 안데스 산맥 위에 살았습니다. 그냥 계속.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홍수 때문에. 홍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저지대로 내려가지 않고 스페인한테 망할 때까지 꼭대기에 살다가 죽었어요. 얘들이. 근데 여기 중앙아시아 신화에도 뭐가 나오냐? 홍수 신화가 나오고 홍수 다음에는 산 위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산 위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인구가 팽창하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산맥을 따라서 인구가 이동했다 그래요. 산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왜? 홍수로 다시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각지로 퍼졌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신라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신라 사람들이 투르크계 사람들하고 매우 닮아 있어요. 전통이나 문화를 보면은. 근데 경상도 계통 방언을 보면은 이게 경상도의 태백산맥을 따라가지고 함경도로에서 연해주로 올라갑니다. 이게 산맥을 따라 움직여요. 신라 계통 사람들은 산맥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쪽 사람들은 평지 쪽 사람들입니다. 물론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아마 그 제천 행사라든가 그 제사랑 관련된 게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전 세계의 고대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일관되게 파미르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중국 사서도 그래요. 중국의 문명이 서쪽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도 우리나라 그 얘기가 서방 정토로 얘기하는데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 서쪽이면 어디겠어요? 유럽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럽 애들 보면 항상 동방에 그 천상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사에서는 프레스터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는 아닙니다. 그 어디냐예요. 동양 사람은 서쪽에 있다 그러고 서양 사람은 동쪽에 있다 얘기해요. 그게 어디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중간지대인 중앙아시아겠구나. 근데 공교롭게도 중앙아시아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여러 지역에 있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중앙아시아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4대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수메르 문명조차도 수메르 문명을 일으켰던 아누나키 그 신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가 처음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일본, 한국 이런 데까지. 물론 여기서 제가 한단고기를 인용합니다. 왜? 오래된 책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은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위선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참조하는 거는 참조할 부분이 있다예요. 상상으로 쓰기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조를 하는데, 이 옆에는 다케우치 분계기라는 건데 이거 일본 겁니다. 이거 일본파 한단고기예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게 뭐냐? 일본 천황갈 풀이가 중앙아시아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예요. 신사에서 관리하는 역사책입니다. 신사. 그러니까 일본 그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사.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중앙아시아를 얘기해요. 그리고 부도지, 이건 신라가 쓴 거죠. 예를 들어 한단고기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거였다면 이 부도지는 신라를 중심으로 한 거. 이거 박재상이 쓴 책인데, 박재상이 쓴 책에도 보면은 신라의 기원이 파미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희한한 거예요. 도대체 왜 파미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허구 많은 것 중에. 더구나 우리 여기 끝에 사는데 너무 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저기는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홍수는 아마 홍수가 아니라 빙하가 녹아서 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지역 가면 어마어마한 그 강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 몽골 땅 면적에 강이 흐른 흔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다 돌이 동글동글해요. 그거는 물이 흘렀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차를 타고 3시간, 4시간을 가도 계속 그래요, 지형이. 도대체 얼마나 큰 강이 흘렀길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이제 동영상도 찍어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해발 고도가 2000m인데도 동그래요, 돌이. 그 얘기는 뭐예요? 해발 2000m 위에 몇천 미터의 얼음이 있었다. 그게 녹았나 보죠. 근데 그게 조금 녹은 게 아니라 왕창 녹다 보니까 저지대 사람들이 한 방에 그냥 몰살당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아직도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가면은 그 자연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여기 물이 흘렀었구나. 얼마나 흘렀을까? 이게 무진장 많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나라를 보통 해동성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바다 동쪽의 나라. 근데 부도지에서도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바다 동쪽이랍니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부도지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파미르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왜 이 서해안, 황해안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파미르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실크로드 하는 이 중간 이 지역 있죠? 여기 고비 사막의 관대 여기가 옛날 때 다 바다였던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파미르로부터 몽골 올혼 언덕까지 그 엄청나게 거의 한 1000km에 해당하는 구간이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황해를 통해서 바다까지 연결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에 그 물이 흘렀어요. 그게 강이었는지 바다인지 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물이 흘렀었던 거고 거기서 얘기하는 해동이라는 거는 몽골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몽골. 올혼 언덕. 그 지역은 물이 안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거를 이제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탱글이라는 단어들은 이 유라시아 대륙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해요. 한자 표기로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타클라마한, 그 다음에 장당, 야루장도, 숙센, 알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탕구라산은 말 그대로 탱글이 산이에요. 이거 티베트에 있는 산입니다. 닌창 탕구라산 마찬가지로 탱글이라는 소리고 알타이산은 황금산이라는 소리예요. 금산입니다. 한자로 쓰면. 경상도 이런 데 가면 금산 많죠? 그거 아마 원음으로 읽으면 알타이가 되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울진산 마찬가지로 알타이. 알타이도 알타이. 숙센은 숙신족을 얘기해요. 숙신, 주신, 주센, 주잔, 조잔 다 조선하고 관련된 음차문자입니다. 그렇다 해서 고조선의 단군조선은 아니에요. 조선이라는 건 연방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문화를 공유했다는 게 나오고 야루장부. 야루장부라 써있지만 저거 야루장부라 읽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원어민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건 야루칸트라고 해요. 칸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타슈켄트 할 때 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야루는 뭐냐? 백마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쓴다면 백마성강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백마가 있다는 소리는 원래 왕들이 백마를 타거든요. 그 지역에 수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백마강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수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마강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백제의 수도가 있었죠? 그리고 한강의 예전 이름이 뭡니까? 아리수죠? 네, 야루거든요. 수가 투르크어로 강이에요. 백마강을 투르크어로 얘기하면 야루수입니다. 아리수. 백마강이 있으면 반드시 수도가 있어야 돼요. 한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압록강 원래 발음이 뭡니까? 야루강이에요. 야루. 백마강이라는 소리예요. 그 압록강에 뭐가 있었어요? 고조선의 수도 지방, 국내성. 반드시 백마라는 지명이 들어가면 수도가 있어요. 그 지명이 유래가 어쩌면은 파미르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거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루칸트라는 건 뭐야? 백마성강이에요. 즉 고대의 이 야루칸트 강, 이 야루장포강 주변에는 고대 문명의 수도가 있었다는 게 지명에서 나타납니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장당은 고조선이 예전에 장당이라 불렸었는데 또 공교롭게 거기도 장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뉴욕을 건설하거든요. 오를레앙 사람이 미국에 가서 뉴오를레앙, 그러니까 뉴오를레앙이라는 걸 건설해요. 암스테르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뉴 암스테르담을 건설하고. 이런 것처럼 지명이 파미르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거는 이게 그쪽으로부터 사람이 이동을 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지명은 이동합니다. 고착되지 않아요. 인구는 이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허티에는 에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찾은 거예요. 현지 발음은 허티엔이 아니에요. 이덴입니다. 이덴의 원산지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과예요. 세계에서 최초로 사과를 재배한 지역이 이덴, 여기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도 홍수전설이 있고 선악과 이야기도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그 신학 하게 되면 신학 코스에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가면은 천연 사과 나무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 드셔도 돼요. 사과가 이렇게 열려요.
이 저번에 갔던 카자흐스탄 여행 갔던 분들은 직접 드시고 했죠. 거기도 가니까 있더라고. 알마타라는 지명 자체가 알마아타. 아타는 할아버지, 알마는 사과. 사과의 원산지라는 게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 가면 원래 사과의 원시 종에 해당하는 사과가 지금도 거기 열려요. 천산에 쫙 열립니다. 그냥. 그럼 가서 그냥 따먹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지명들의 분포가 이렇게 쫙 보면 중앙아시아와 그러니까 파미르와 천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홍수설화랑 비교하면서 아 이게 진짜 홍수 때 사람들이 산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문명을 일으킨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평지를 냅두고 왜 힘들게 산 위에 살았느냐? 그거야 살 수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키타이 문명의 유적지를 보면 전부 산 위에 있어요. 평지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카자흐스탄에 저 넓은 이런 대평원이 있는데 이런 평원 왜 이 평원에 안 살고 왜 죄다 산에 사느냐는 거예요. 힘들게. 여러분 강원도에 살고 싶습니까? 산인데 차라리 이쪽 경기도 평지에 사는 게 훨씬 낫지. 근데 고대 문명에서 전부 산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 신화에서 그 이유가 뭐라 그러냐? 대홍수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화가 신화로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적에 발굴을 해도 정말로 고산지대에서 발굴이 됩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그러니까 신화란 실질적인 유적이 일치가 돼서 나타나니까 아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구나. 뭐 신이 진노해서 뭐 비를 쏟았다. 뭐 이거는 신화적 요소를 하더라도 자연재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산지대에 살게 됐다는 그 사실은 명확한 거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이게 제가 얘기했던 스키타이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1300여 만년설이 있는데요. 만년설 눈이 24시가 1년 내내 쌓여있는 지역인데 저기서 고대 문명이 탄생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 상식으로 고대 문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후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 기후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문명은 전부 다 고산지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천성낭림신앙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산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산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정합해서 내린 결론이 아 이게 인류가 자연재해로 멸절을 당할 때 산으로 대피했던 사람들이 홍수 이전의 문명을 그대로 간직하고서 살다가 인구가 팽창하면서 저지대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생존했던 사람들이 이미 원시인류로 변했을 거 아니에요. 문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원시인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고산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문명을 가지고서 내려가서 문명 전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지배계급이 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신화, 뭐 아누나키, 뭐 케찰코아틀, 뭐 일본 신토에 보면 신들, 아마테라스 오호가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 신도 농사의 신이거든요. 신이에요. 하지만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네. 다 문명 전파자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기술은 어디서 왔냐예요? 산꼭대기에서 왔어요. 그 수메르 신화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산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알타이 산은 한자 표기를 할 때 하얼타이와 아얼찐산 두 개가 있습니다. 찐찐 이렇게 써요. 아 이거 타이인데 이거 진으로 오타인데 하얼타이 이거 타이예요. 이렇게 두 개의 표현을 써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저 태는 김으로서도 같이 쓸 수 있다예요. 황금.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본 천황가와 지배계급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일본 글 써있죠? 궁월왕국해서 이게 월지족입니다. 일본 반도까지 쭉 내려가는 걸로 나와요. 이게 진나라, 진시황. 신라가 진나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삼국사기에도 그런 이야기 써있죠? 삼국육사라. 신라 사람은 진한 사람이다. 진한 사람은 진시황이 되었던 진나라로부터 온 사람이다. 삼국사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 글자는 김이랑 같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신라는 김씨예요. 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본의 문명을 전파한 부족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족이 하타예요. 하타오지라고 하는데 하타가 바로 한자를 이걸 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아, 저 하타시저 김씨구만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자 표기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하타시는 일본 내에서는 비주류 역사에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유태인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따로 또 연구한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라 가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유는 원래는 제가 김씨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저는 김해 김씨거든요. 근데 이 고대사를 파면 팔수록 이상하게 이 김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인지를 못해요. 우리는 보통 고대사면 고구려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한국 사람은 오히려 신라를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를 얘기할 때 보통 경상도 쪽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왜냐면 아까 했던 언어 분포. 물론 신라라는 나라는 경상도에 있었지만은 그 신라를 건설했던 왕족들, 그 같은 사람들은 중앙아시아를 따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누군가예요. 이 연구하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발견돼요. 그런데 이 반가 사유상, 요게 한국 거, 요게 일본 겁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일본에서 하타시입니다. 요 하타시가 만들어서 일본에 전파해 준 거예요. 그럼 이 하타시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백제라고 하지만 백제도 아니에요. 신라 백제 동시에 다 존재했습니다. 이 가야 사람들이에요. 가야인들인데 이 가야인들의 이 하타, 이 김씨의 정체가 일본에서도 미스테리예요, 지금도. 근데 이 김씨가 천안가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본 천안가 김해 김씨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김해 김씨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도 가야 무덤을 훼손 안 했잖아요. 그대로 보존시켜줬잖아요. 모르세요? 있는 얘기? 아, 몰라요? 가야는 일제시대 때도 일제가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특별히 관리했었어요. 훼손하지 않았어요. 네. 하여튼 그랬었고, 여기 보면 하타시와 신라왕 전설. 하타시가 중요해요. 왜? 이 하타시가 일본 고대 왕국 건설에 기틀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의 일본 천안가를 이루는 기틀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도 이 후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후손 그 신사 관리하는 하타시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해서 연락도 하고 그래 서신교환도 했어요. 했는데 쟤네들 했어요. 자기네들 옛날 성씨가 김씨였다고 지들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원래 김씨인데 대륙으로부터 도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하타시라는 성을 쓰고 지금 자기네들을 이렇게 신사를 지금 해서 대대손손 그걸 세습해갖고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걔네들도 인정해요. 국가적으로 얘기를 못할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다 알아요. 김씨예요, 김씨.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죠. 왜? 하타 집안 신사 관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거지 뭐 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나, 신화.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안 나올 텐데 이 투르크 민족들은 늑대를 신성시 여깁니다. 늑대를. 그래서 보면은 뭐 옛날에 적들이 쳐들어서 아이를 잘랐는데 뭐 팔다리만 잘라서 초원에 던져서 늑대밥이 되게 했는데 이게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뭐 늑대랑 짝짝꿍을 해가서 새끼를 10명을 낳는데 얘네들이 오늘날 투르크 10개 민족의 시조가 됐다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 아세요? 오시리스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오시리스 동생한테는 세트가 있었는데 그 축제 때 세트가 관을 갖고 와서 이 속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선물을 주겠다 해서 오시리스 형이 거길 들어가요. 그건 내가 할게 하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관 뚜껑을 닫아가지고 그거를 나일강에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오시리스 신의 그 부인이었던 아이시스가 나일강에서 그 관을 찾아서 오시리스 신의 시체를 꺼내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세트가 그 시체를 뺏어서 오시리스 신의 몸을 12조각으로 잘라서 나일강에 버렸다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아이시스가 그 시체를 나일강에서 찾아서 그 시체가 찾아진 지역에다가 사원을, 그러니까 오시리스 신전을 건설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을 따라서
12개의 오시리스 신전이 건설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물론 천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황도 12구.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돼. 그래가지고 오시리스 신이 죽었는데 아이시스가 오시리스 신의 성기, 잘린 성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처녀스테로 호루스를 탄생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조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몸이 잘렸다는 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얘가 몸이 잘려요. 그리고 잘려서 버려졌는데, 즉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늑대가 보듬어서 살려주는데 그 늑대가 암늑대입니다. 그래서 둘이 해서 애를 배서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시스 신을 뭐로 묘사하는 줄 아십니까? 이집트의 늑대입니다. 암늑대, 암늑대, 잘려진 남자, 잘려진 남자, 똑같은 구성이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김혜김 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혜김 씨의 똑같은 설화가 있어요. 뭐냐? 저희 제사 지낼 때마다 저희 그 친척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종손이다 보니까. 근데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그 우리 김혜김 씨는 그 남자 거시기에 점이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황우랑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허황우에게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될 때가 돼서 올라가서 이별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허황우가 그러면 네가 싸질러 놓은 새끼들은 어떻게 알아봐서 애기를 찾아갈 수 있겠냐 했더니 점을 찍어가지고 이 점이 찍혀 있으면 내 아들인 줄 뭐 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식들이 성장하면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니 해요. 마치 곧 그 유리왕이 주몽 찾아가듯이. 그래서 김혜김 씨는 점이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에요, 전설. 항상 신화와 전설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전 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 신화 이야기가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늘을 승천했던 김수로왕이 몸이 12조각으로 잘려서 가야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허황우가 그 잘린 12개의 김수로왕의 시체를, 그 몸조각을 찾아서 거기다가 김수로왕 신사를 건설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거 가야의 문화거든요. 신사를 건설해서 12개의 신사가 건설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대로 오시리스 신화예요.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연결돼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야인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인들,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연결고리가 스키타입니다. 스키타이. 오시리스 신이 스키타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오시리스 신과 세트 신은 형제지간입니다. 세트를 뭐로 묘사하냐? 늑대로 묘사해요. 늑대 부족이라 그래요. 하여튼 하는데,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 이집트 신화에서 이집트 역사에서 이집트 제13왕조가 힉소스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힉소스 아십니까? 철기를 가지고 이집트를 침략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바깥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그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예요. 힉소스인들이. 제가 봤을 때 힉소스인들이 바로 스키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 역사를 봐도 스키타이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빈번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페르시아, 이란에 가면 벽화에 보면은 스키타이인들과 전쟁하는 장면, 스키타이인들과 포로, 아니면 스키타이인들을 용병으로 써서 뭐 이집트랑 싸웠던 이야기,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인들이 메소포타미아를 들어왔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근대에도 있었죠. 그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 말기에 이집트에 생긴 마물루크 왕조 아세요? 마물루크, 이집트의 마물루크 왕조가 터키계입니다. 카스피해 근처에 살던 투르크인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십자군하고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꾸로 아랍 세계를 점령해버려요. 그리고서 세운 나라가 이집트의 마물루크 왕조예요. 이집트로 고대로부터 중세까지도 빈번하게 그쪽으로 투르크인들이 침투를 해서 나라를 세웠던 적이 많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집트 13왕조도 그런 중앙아시아 계열의 기만민족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나중에 멸망합니다. 멸망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집트 왕조에서 이 힉소스인들은 왕후 부족으로서 계속 파라오와 결혼을 하면서 외척 세력으로 영향을 끼쳐요. 물론 파라오가 되기도 하고 13왕조 이후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케나톤입니다. 아케나톤 아세요? 그러면 투탕카멘은 아세요?
투탕카멘의 아빠가 아케나톤이에요. 투탕카멘도 힉소스인입니다. 아케나톤도 힉소스인이에요. 이집트 파라오의 관뚜껑을 보면요, 힉소스인은요 우리같이 생겼어요. 딱 보면 동양인이에요. 눈 이게 짝 찢어지고 동양인이야. 대부분의 파라오는 그렇지 않아요. 힉소스계 파라오들만 그래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 아시아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화와 중앙아시아 신화, 그리고 우리 김해 김씨까지 신화가 연결되는 거는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연결고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스키타이가 있는 겁니다. 이 스키타이가 무진장 중요한 민족이에요. 이 스키타이를 누구 민족의 역사에 넣느냐에 따라서 세계사에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변합니다. 왜? 이 스키타이는요, 그리스 로마 제국을 세운 시조 민족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최초로 로마를 건설했던 민족 에트루스칸, 얘네들도 스키타이랑 관련이 있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 세운 애들 있죠. 소위 얘기하는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암흑의 역사 시대에 있어요. 그 시대가 스키타이 시절이거든요. 그랑도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키타이 역사는 누가 역사 패권을 잡냐에 따라서 세계사의 주도권이 바뀌는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신라나 가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스키타이 역사를 편입해서 가져오게 되면 유라시아의 주인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심지어 유럽까지도.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스키타이를 놓고 엄청나게 싸워요. 이게 알타이계다, 인도 유럽계다 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일 것 같아요? 이 스키타이가 어느 민족일 것 같습니까? 아시아? 아시아 생각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둘 다 맞답니다. 지금은 서양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닌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양과 서양의 두 지배 계급이 정략결혼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서를 아우르는 지도자들이 스키타이입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스키타이의 언어 속에는 당연히 인도 유럽어와 알타이계 언어가 혼재합니다. 마치 지금의 카자흐스탄처럼. 그랬던 나라예요. 고대 육문민족 국가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늑대를 이렇게 많이 상징으로 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늑대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예요. 늑대가. 우리나라에 늑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없지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느냐? 일단 여기 보세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요 위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게 로마 제국도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게 국기예요. 적을 쳐들어갈 때 이렇게 갖고 가는,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 늑대 머리를 장식해서. 그래서 늑대의 후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늑대 후예. 이 전사, 싸움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물론 천문학적으로 시리우스를 상징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주 낭산 일원, 경주에 낭산이 있어요. 저 낭이 뭐예요? 늑대 낭자입니다. 늑대산이에요. 저 늑대산에 누가 묻혔는지 아세요? 선덕여왕. 늑대가 아니에요. 선덕여왕이 묻혔어요. 늑대는 암컷성을 가져요. 왜 늑대가 암컷일까? 아시나를 탄생하게 한 그 늑대는 암늑대거든요. 암늑대가 잉태를 했다는 얘기에서 늑대를 얘기할 때 여자예요. 아이시스를 늑대로 묘사한다 했죠? 아이시스 여자잖아요. 투르크 신화에서도 암늑대가 누구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팔다리짜리 남자와 그 했다는. 신라는 스키타이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화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삼국사기에 보면 선덕여왕이 죽고 나서 낭산에 묻혔다는 기록이 있어요. 낭산이에요, 낭산. 하필이면 재수없게 늑대산이에요. 지금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근데 고대 저 사람들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서 늑대라는 건 신성한 동물이지 악마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큼 시간 지났어요? 40분? 그럼 두 번째 거 할 때 그것도 설명할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늑대는 악마가 아닙니다. 고대 중앙아시아에서는 신성한 동물이에요. 이게 악마가 된 거는 딱 하나. 농경지역 사람들이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침략당해서 지배했던 지배계급의 문화였기 때문에 악마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늑대를 신성하지만 지금 늑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신화가 구미호예요. 구미호 나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설이고요. 늑대과야. 같은 게.
여자다 보니까 늑대로 묘사한 거, 아니 여우로 묘사한 거예요. 꼬리 9개 달린 나쁜 년 하잖아요. 괴물, 귀신 이렇게. 원래는 신성한 동물이었죠. 원래는. 이게 우리가 유교화되면서 농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기마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신성한 문화는 우리에게서는 악마의 문화가 된 거예요. 서양에서도 늑대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중앙아시아 그게 아니죠. 이거는 동영상에 안 나오는데 소리가 밑에 자막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당들이 구슬할 때 노래를 하는데 신내림을 받을 때 말을 하는데 뭐라 얘기하냐? 아시나를 모시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써놨죠? 이게 소리가 날 때는 나오는데 아시나를 모시자는 얘기를 해요. 그 아시나가 뭐예요? 그러면 무당들도 몰라요. 그냥 얘기해요. 그러다 나중에 의미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은 뭐라 얘기냐? 신령님을 모시자로만 바꿨어요. 네, 어차피 아시나가 신인 거는 알거든. 그러니까 신령님을 모시자로 요즘 바꿔서 노래를 부르는데 원래 원조는 아시나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연구하셨던 분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김 박사 아시나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아시나는요 늑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부르는데 무당들이 놀라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투르크 민족의 시조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샤먼들이 몸에다 늑대 가죽을 둘러 쓰고 이런 거 한다. 그랬더니 그럼 그게 그거네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스키타인의 DNA 파란색 신라입니다. 스키타인 빨간색 어때요? 우즈벡 여기 있죠. 신라인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기 위구르인들의 얼굴과 가까웠습니다. 이거는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유골이에요. 평민이 아닙니다. 즉 지배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계급의 얼굴이 위구르인들에 가까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라 사람들은 하얀색 피부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국유사에도 수로부인 나오는 백옥 같은 피부에 어쩌고저쩌고만 묘사 나오죠? 그냥 하얀 게 아니라 진짜 백인이었던 것 같더라고. 왜? DNA가 이렇잖아요. DNA가. 그래서 아까 신라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신라가 선덕 여왕 때에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덕 여왕의 구테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어요. 약간 애매하게 죽어 이게. 저도 그래서 암살이 아닌가 싶은데 선덕 여왕을 기점으로 성골이 끝나고 진골이 시작됩니다. 진골이 왕위를 계승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러니까 신라를 건국한 지배계급은 외부로부터 온 기마민족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신라 땅, 그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계급으로서 존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외모는 지금의 한국인과 달랐다예요. 왜? 여기 조선인 여기 있잖아요. 현대 한국인의 모습과 신라는 반대쪽 위치에 있다고요. 우리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배계급은 외모가 달랐다예요. 달랐고 어떻게 생겼느냐? DNA상으로 보면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위구르인들이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예요. 현재도.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선덕 여왕이 죽고서 김춘추인가? 그쵸? 그 사람이 이제 태종무열인가? 나 왜 헷갈리지? 무왕인가 태종무열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되고 나서 신라에 화랑제도가 생기잖아요. 화랑들이 얼굴에 하얀색 화장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꽃한자에 낭이 들어가니까 뭐 꽃미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만들 때 약간 게이처럼 나오고 막 그랬는데 싸우는 놈이 뭔 놈이 게이입니까?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이지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왜 그럴까 하냐면 원래 성골은 백색 피부를 가졌을 겁니다. 지금도 파미르공 가면 위구르들 하얀 피부예요. 백인 피부라고 있어요. 이거 백인이네 이럴 정도로 백인이에요 진짜. 물론 지금 분류는 이렇게 되지만 하여튼 그런데 백색 피부를 했는데 이 초기 신라 지배계급이 신라 지역 땅을 점령하고서 정치 세력을 오랫동안 집권하기 위해서 지방 토호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했을 텐데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혼혈아가 태어나겠죠. 혼혈이 몇백 년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지배계급은 소수고 피지배계급은 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손들의 얼굴의 모습은 점점 우리의 얼굴로 가겠죠. 그럼 피부 색깔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지. 그래서
신라의 화랑들이, 즉 선덕여왕 정통 지배계급의 선고를 밀어내고 쪽수가 딸리니까 진골 출신들이 통치권을 잡았는데 생김새가 변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신라 백성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야, 너랑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너는 왕이고 나는 백성이라고? 이것 봐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계속 통치의 지배계급을 유지하려면 피부를 하얗게 분칠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신라의 화랑들이 하얀 피부를 화장했던 이유는 바로 성골로부터 진골로 변하면서 혼혈 과정을 겪으면서 피부 색깔이 변하니까 그거를 통치 계급으로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인 화장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증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신라의 지배 계급은 외모가 달랐다 해요. 이 증거는 DNA가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DNA는 뚜렷하게 서양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모기의 유전자예요? 엄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거꾸로 올라갔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오시리스, 여기서 나오지만 여기 살해당한 시체는, 그렇죠, 여기 나오네. 아까 제가 했던 얘기. 그래서 오시리스의 신화가 김해 김씨 신화랑 상당히 닮아있다 해요. 이유는 스키타이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좌우 교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또 이상한 게, 그럼 이게 김씨랑 관련이 깊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스키타이 언어를 알 수 있는 유적이 하나가 딱 있어요. 거울이 요거만한 거울, 은색. 거기에 문장 하나가 딱 써 있는데 그 문장이 요렇게 읽으면 투르크어, 반대로 읽으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누가 썼어요? 예수가 썼던 언어예요. 우와, 이걸 보고 스키타이가 아람어를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왕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의 언어예요. 투르크와 아람어를 동시에 썼어요. 이게 원래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언어가 혼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일본의 하타시가 유태인이라고 말했던 거는 크게 뻥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나라 때에 그 유태인들이 있었습니다. 경교도, 네스토리우스. 경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경교의 비석이 신라의 비석 양식과 똑같습니다. 문모양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투르크 돌골 제국, 이런 흉노 제국, 이런 데와 똑같은 비문 양식으로 가져가요. 같은 디자인이야, 누가 봐도. 이거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거기서 또 유태인이 톡 튀어나와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퉁구스 어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퉁구스 어족은 아마 투르크어랑 관계가 있을 겁니다. 카자흐어로 터그스가 숫자 9예요. 퉁구스족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구이족이란 소리예요. 한국어는 퉁구스어계입니다. 그거를 한자로 쓸 때는 동호족이라 쓰죠. 동호, 토고거든요. 민족 족자는 중국 한자 발음은 주입니다. 그게 카자흐로 가면 스가 되죠. 동호족, 통고주, 퉁그스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 발음이. 즉 뭐예요? 구이족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자로 할 때 사마천 사기는 도화석이라 써서 토카스라고 읽었습니다. 도화석, 그 복숭아나무 도자에 꽃화자에 돌석자예요. 도화석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파밀. 파밀이 연결되면서 퉁구스가 나와요. 이게 부도지랑 똑같은 얘기가 되네. 이름도 민족 명칭을 한자로 쓰면서 음차로는 토카스라고 쓰면서 한자 발음은 도화석인데 도화석의 원산지는 또 파밀이에요. 공교롭게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토카스는 몽골말로 터거스라고 하는데, 터거스는 또 몽골말로 뭐냐면 공작새입니다. 공작새가 누구의 상징인지 아십니까? 유태인 상징이에요. 예지드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란에 사는 유태인들을 예지드족이라고 합니다. 예지드족의 상징이 공작새예요. 쭉 연결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까 했던 대홍수 전설, 뭐 바벨탑 전설, 뭐 선악과 무진장 많아요.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본 애들이 그런 얘기 했을 때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병신 같은 새끼들 역사 조작을 해서 적착해야지. 이딴 식으로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 했는데 파면 팔수록 자꾸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는
야 이거 맞겠다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다. 그러면 해석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하나로 쫙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지만 그게 아니라 다민족 국가 때만 아무 문제가 없다. 실질적으로 신라 괴릉을 보면 왕릉 주변의 후호신들이, 그러니까 석상들이 죄다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위구르인, 선비족, 서역인 등등 많아요. 그러면 그 왕 무덤에 세우는 호위 무사들이 노예였을까요? 왕을 지키는 비석인데 귀족 계급이었겠지. 외국인 귀족 계급이 우리나라에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고구려 고분에도 씨름대 보면은 한 명은 우리 같은 동양인인데 한 명은 약간 코가 큰 게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게 외국인이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사라졌느냐? 그거는 우리가 농경민족이 되면서 사라진 거고 결정적으로는 묘청이란 때문입니다. 네. 샤머니즘에서 불교로 이전될 때까지만 해도 지배계급에 큰 변화는 없어요. 왜냐? 석가모니의 고향 자체가 그쪽이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실크로드를 따고 북방민족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중앙아시아로부터.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의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 중앙아시아의 불교 유족들을 보면 승려가 그 푸른 눈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는 불경이라는 책들, 버머로 쓴 한자로, 그거 쓴 사람이 쿠마라지라는 사람이에요. 버머로 쿠마라지라고 하는데 걔 엄마가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마라지는 눈이 파랬어요. 혼혈아였어요. 그러니까 동양인 서양인 간에 혼혈이 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도낭석굴을 봐도 눈퍼런 승려들이 그렇게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신라 때도 서역으로 불경 가지러 간다고 왔다 갔다 했죠. 걔네들이 만난 사람들이 다 누구야?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동양인이 아니라니까요. 혼혈이네. 그렇기 때문에 신라도 그런 사람이 많았죠. 단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봤을 때 서양인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사라졌느냐? 묘청이난과 관계가 깊다고 보는 거예요. 왜? 토착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중앙아시아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외모가 서구적으로 생긴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와 연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샤머니즘 시대 때는 샤먼을 하다가 불교로 바뀌면서 불교 승려로서 있었는데 이게 유교로 바뀌잖아요. 유교는 동북아시아의 종교예요. 즉 우리 같은 몽골로이드 계통의 주도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교가 불교를 이기다 보니까 묘청의 난을 뜯어뜨려서 불교의 세력이 약화되고 유교가 점점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교 세력의 지배계급을 형성했던 사람들은 죄다 죽거나 망명을 떠났겠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백인 모습을 한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유전자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대구입니다. 대구민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대구는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략이 용이하지 않고 사람의 인적이 드문 지역이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쪽으로 과거 신라의 왕족들이나 지배계급 사람들이 도망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2%의 확률로 백인 유전자가 나타나요. 2%. 극소수예요. 하지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서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묘청의 난으로 대규모 숙청을 당하면서 아마 그때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민족 머릿속에서 만주로의 진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다 끊겨버리는 거죠. 조선시대 때부터는. 네. 아이시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늑대 얘기한다고. 쿤모왕 신화. 로마 신화도 보면 늑대. 중앙아시아 신화는 늑대예요. 근데 쿤모왕 신화를 보면 우리나라 금화왕 신화랑 되게 닮아 있어요. 금화왕. 그 금화왕 신화를 보면은 이제 그 동부의 동명왕이 지나가다가 말이 울고 있어서 보니까 그 근처 돌을 쳐다보고 보니까 돌을 제꼈더니 거기 황금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생긴 게 두꺼비 같이 생겨서 금화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신화에서도 아이를 전쟁 중에 그 숨겨놨는데 그 숨겨놓은 아이를 찾은 게 우물입니다. 우물 돌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내요. 숨겨놓은 우물에 이렇게 돌 이렇게 숨겨놨었는데 그걸 치워서 찾아낸다고요. 근데 우물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원래 천선을 의미합니다. 박혁거세도 나정 그래서 그
우물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뭔가 금화왕이랑 비슷해요.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화의 이야기 줄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돌 속에 있었다. 그리고 발음이 저기는 쿤모라고 하죠. 우리는 금화라고 하는데 금화와 쿤모는 발음도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금화해서 황금 개구리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 생김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요즘은 안 하지만은 결혼을 해서 그 토끼 같은 아내와 떡두꺼비 같은 아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초생달과 금성입니다. 토끼가 어디 살아요? 전설에 있는 달에 산다고. 달, 떡두꺼비, 금성. 물론 이건 일식 현상이죠. 일식이 딱 이렇게 하면 그걸 상징적인 의미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천손을 개구리로 묘사합니다. 개구리로.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석굴암 들어가면 석굴암 입구에 사천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 걔들 눈 보면 어때요? 눈이 동그래요. 눈이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는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 걔들 누구예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가 그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배 뿔뚝 나오고 힘이 무지장 세요. 옛날 때 그래서 용병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 때 제 화작 친구의 석굴암 데려갔을 때 너 동족이야.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똑같이? 그랬더니 오 똑같이 생겼네 그런 거예요. 저런 얼굴 우리나라에 없어. 저런 얼굴 어디서 왔느냐?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불교 자체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니까요. 우리 자꾸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중국 거쳐왔지. 그 승려의 모습은 동양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혼혈인의 모습이거나 뭐 서양인의 모습도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아시아의 모습도 있고 막 이런 짬뽕이 형태의 불교 승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초기 불교가 들어왔던 삼국시대의 벽화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묘사가 돼 있어요. 단 후대로 갈수록 점점 우리처럼 변하기 시작하죠. 왜? 사라졌거든 그런 인종이. 섞이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상당히 닮아 있다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마찬가지로 되고 이 이야기가 서양에까지 전래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 공주하고 개구리가 결혼하는 이야기 아세요? 개구리랑 키스했더니 개구리가 왕자로 해서 뭐 결혼했다 뭐 이런 거. 그 청개구리가 스키타인이에요. 우리는 금화왕이라서 금개구리를 얘기했죠. 왜? 하늘로부터 내는 천손이니까 금색 개구리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스키타이의 고대 전통이 뭐냐? 몸을 녹색 칠을 합니다.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천손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늘의 색깔인 푸른색을 칠한다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시리스 어때요? 푸른색 칠하죠. 그리고 힌두교의 신들을 잘 보세요. 죄다 파래요. 파란색 인류 없어요. 그럼 왜 파란색 칠했어요? 파란색을 칠한 거예요. 천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스키타의 왕족들 보면 파란색으로 문신을 이렇게 한 게 지금도 미라로 발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천 행사할 때 오목을 다 파랗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였던 브레이브 하트. 켈트족들도 온몸을 파란색으로 칠하죠. 왜? 걔네들도 스키타이의 한 부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을 칠했어요. 그래서 고대 신들은 이런 파란색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힌두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크리슈나 신이 파래요. 그래서 왜 파래요? 그랬더니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그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파란색을 칠한 거죠. 왜? 천손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을 칠한 사람들이 동서양에서 동일하게 다 나타납니다. 심지어 잉카 문명에서도 나타나요. 아포칼립스가 거기서도 보면 파란색 칠하고 나와요. 지배계급들만 그래요. 피지배계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서양 신화에서 청개구리 왕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중앙아시아의 눈 동그란 사람들이 파란색을 칠하고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보여요? 청개구리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그 청개구리가 결혼한 서양 공주의 이야기는 동방으로부터 쳐들어온 기만민족과 서양의 그 백인 집단 간의 정략 결혼을 사고 불가침자 이런 거 맺기 위해서 했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신화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돼요. 그래갖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 나쁜 이야기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가 녹색 괴물이잖아요. 또 슈렉 이런 것들. 산속에 사는 녹색 괴물. 녹색 괴물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산속에 살던 스키타이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들은 산맥을 따라 이동했다고. 산에 살던 고대 스키타이인들과의 싸움이 그렇게 묘사된 거예요. 산속에 사는 힘센 녹색 괴물. 이게 나중에 오늘날 헐리우드에 가서 헐크로 변하죠. 스토리텔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이야기의 원전은 바로 중앙아시아에 녹색 칠을 했던 스키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녹색 얘기를 자꾸 파란색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어 자체가 녹색과 파란색 구별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푸른 숲이라 얘기했는데 숲이 푸릅니까? 녹색이지. 근데 누구도 초록숲이라는 얘기 안 하고 푸른 숲이라 얘기해요. 신호등이 녹색이 켜졌는데 우리 뭐라 그래요? 파란색이라 얘기한다고. 그렇죠? 근데 투르크 애들도 똑같아요. 걔네들도 그 파란색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녹색을 얘기하고 녹색을 얘기할 때 파란색을 얘기해요. 섞어서 얘기하는데 헷갈리니까 하나도 없어요. 한국말로 해봐서 녹색이다 할 때는 그냥 카드로 녹색 얘기하면 되고 한국말로 파란색을 얘기했다 그러면 색깔과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 푸른 시장 할 때 거기도 이제 질려니 바자를 해야 되는데 콕 바자를 해서 푸른 시장 뭐 이런 얘기 해버린다고. 녹색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알타이계 민족들. 그러니까 녹색, 푸른색을 같이 개념으로 쓰는 것도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만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신라인들은 소호 금천씨로부터 내려와서 김씨가 됐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진안 나오잖아요. 이 진나라 사람들이 진시황의 진나라로부터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금나라의 시조, 아골타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신라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론 부분인데 첫째, 역사는요 정통성 싸움입니다. 역사는 정통성 싸움이에요. 근데 정통성을 어디로 잡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이 고대사의 정통성을 얘기할 때 고구려로 갑니다. 보통 그래요. 아 이게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영토가 조그매지고 별걸로 있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 신라 땅 지역에 살면서 고구려를 선망합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남북 간의 문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 정통성이 밀리게 돼요. 고구려의 정통성은 지금 북한이 가져가고 있다고요. 신라의 정통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고대사를 배우면서 어떻게 되냐? 고구려를 좋아하게 되면 북한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고대사 연구한 제야사학자 중에 친북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나중에 된다고요. 지금처럼. 그런데 왜 제가 신라를 이야기하냐? 삼국 통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만주를 잃어버린 게 아니란 걸 말하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 때에도 만주는 한국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 중원에서 밀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천무대 위치 막 이런 거 얘기했을 거예요. 신라가 있을 때에도 남북조실에서 발해가 존재했어요. 물론 그건 고구려를 개성했다고 했죠. 발해가 망한 다음에 금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나라가 신라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해요. 금나라가 망하고 몽골이 잠깐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청나라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나라가 금나라를 계승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조상이 신라예요. 그래서 만주 원류고를 보면은 만주 원류고에 고구려의 비중이 요만큼 나옵니다. 나중에 만주 원류고 사서 보세요. 만주 원류고에 고구려의 비중을 요만큼 두고 신라를 길게 써놨어요. 왜 그래? 얘네들의 조상이 신라라니까요.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얼마큼 넓혔는지 전 모르겠지만은 청나라 영토 얼마큼 큰지 아시죠? 그거 신라의 후손들이 한 거라니까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얘기할 때 고대사 연구는 단순히 고대사 연구로 끝나지 말고 역사 회복 플러스 실질적인 고토 수보까지 감안을 해서 역사적인 철학과 역사의 관점을 미리 조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알타이사라고 조금 거리를 넓혀놓은 이유가 앞으로의 영토 확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한반도 중심의 국사가 아닌 확장된 역사관을 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라를 버려버리고 고구려를 바라보게 되면 이상하게 된다고요.
신라를 강조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청나라가 있잖아요. 불과 100년 전의 국가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중국이 지금의 중국의 영토를 주장하는 것은 청나라의 계승국가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모택통이. 근데 아이러니하게 문화혁명이 일으켜서 청나라 지배계급들 싹쓸이 인종학살해버렸죠. 그거는 자기가 계승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서 문화혁명이 일으켜가지고 다 역사 파괴 작업을 해버렸잖아요. 왜? 자기 역사 아니니까. 청나라의 계승은 우리나라이니까요. 북한도 아니에요. 왜? 북한은 고구려를 얘기하기 때문에. 신라를 얘기하는 쪽이 청나라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를 중심으로 썼던 만주 원류고를 사료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과 연결돼서 통일신라랑 연결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걔네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쓴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역사적 지평을 그렇게 넓혀놔야 지금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 패권전쟁이 벌어져서 저는 100% 중국이 쪼개질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역사책이 바로 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그 성경 때문에 된 거예요. 진짜. 그렇죠? 지금 중국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분할로 갈 것 같은데, 분할이 되게 되면은 만주에 대한 문제 반드시 언급됩니다. 만주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신라에 대한 정통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냥 북한으로 정통성 둔 다음에 북한 중심으로 그냥 저가 통일하고 북한까지 그냥 만주까지 올라갈까요? 그냥? 북한 애들은 중국 싫어하거든요. 이를 갈거든. 전투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우리는 역사적 그 역사 패권 전쟁에서 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끌려간다고요. 이 싸움은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기센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사를 부정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 패권에 지게 되면은 실질적인 전쟁 패권에서도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남한 쪽에 있기 때문에 신라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삼국통일 기점으로 해서 한국 민족이 탄생합니다. 지금의 한민족이 탄생의 기원은 신라의 삼국통일이에요. 언어도 그때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남아있는데,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만주까지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를 거부한 상태에서 고구려를 바라보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꼬인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는 역사에 대한 부분을 볼 때 고대사를 현실적 시각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왜? 만주에 고구려가 있었긴 하지만 청나라가 만주에 들어선 이후에 모든 역사책을 신라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왜? 지배 계급이 신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중국에 분할해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요. 청나라 전체가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돼서 얘기하면. 과장돼서 얘기하면. 하지만 물건은 흥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절반만 먹어도 얼마예요? 5분의 1만 먹어도 얼마야? 역사의 지평은 크게 넓혀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얼마큼 땅을 넓혔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청나라는 명확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확장된 역사적 근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 역사를 장악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대사를 연구할 때 신라나 가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야사학자들 중에 저의 이러한 태도를 불만은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고구려 연구 안 해요?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 역사 패권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대사 연구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문학을 그러면서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씩 천문학 얘기를 하잖아요. 왜? 신라는 제사장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나라였기 때문에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하늘을 관측해서 신의 뜻을 메시지를 받는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문명. 수학과 천문학이 문명을 탄생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천문학에 대한 패권도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천문에 대한 것. 독자적인 천문대가 있다는 것은 독자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소수 민족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왜? 제후는 천문 관측할 수가 없어요. 황제만 천문 관측합니다. 따라서 천문 관측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독립국가를 의미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이 뭐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서 뭐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개소리가 안 통하게 되는 거라고요. 천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이기는 전략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로도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우리 걸 싹 치워버리고 북한만 바로 올려한다고요. 이게 뭐한 짓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고대사를 연구하는 이런 여러 역사적 사관, 관점 이런 것들은 국제관계라든가 현실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비중을 많이 낮추면서 신라, 가야 비중을 높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저는 역사책을 계속 써나가면서 그 역사의 사관을 넓히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다음번 책은 알타이 역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인류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냥 유라시아의 주인은 그냥 인류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을 다시 이제 대폭 수정을 해갖고 천문학적 관점에서 이제 하는 역사를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권을 그게 쓰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 앞부분에 그 소재만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제가 책을 쓰게 됐던 목적과 이유, 그다음 사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국제관계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그 고대사 부분도 조금씩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고대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과거에 잘 나간 거 관심 없다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지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고대사를 좀 연구를 했으면 해요. 실리적 관점에서 고대사를 연구하면요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 국익관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다 자기네들에게 좋게 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소 과정된 부분이 있을 거라 싶더라도 남들은 없어서 못 쓰는 걸 우리는 줘도 버린다는 게 참 희한한 근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본 애들은 자기 역사를 오래 보이기 위해서 가짜 유물도 만들어서 땅속에 집어넣고서 발견했다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있는 책도 있잖아요. 있는 책이라도 제대로 해석하라예요. 가치가 있다예요.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현실적 입장에서의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위치에서 가치가 있냐예요. 가치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얼마나 좋아.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동북공정 싸우는 것도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가치가 됐나 봐요. 지금 여러분들 고대사 관심 있는 부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저같이 우파적 성향이 아니라 좌파적 성향을 가지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동북공정에 대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북공정을 이겨야 되는데 이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이기려면요 국제학술회의에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마치 필리핀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싸운 것처럼 내부적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국제적으로 고구려사를 한국사를 편입하느냐 못하느냐는 국제사에서 심판을 봐주면 돼요. 깨끗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이 국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버린다면 국제사회는 고구려사를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한국 편 들어주면 중국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대사 영토도 물론 찾아야겠지만 당장 1차적으로 역사 찾기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미국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거라 생각하세요? 나중에 미국이 중국이랑 화해해버리면은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지금 싸울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중국을 막 아구창을 날리잖아요. 이렇게 험하게 싸울 때 우리가 싹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야,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미국 애들이랑 우리랑 같이 국제학술을 해야 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중국 애들도 초청하고 일본 애들도 초청하자. 고구려가 과연 누구의 역사인가? 그런 학술회의를 열면 미국 학자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이게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고 있죠? 그러면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에? 여태까지
친일 학자들 때문에 동북공정에 대응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정권 바꿨죠. 변명하지 말라요. 왜 변명합니까? 그렇죠? 정권 바꿨으면은 민족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역사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역사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 기껏 연구한다고 해서 나온 결론이 가야산입니까? 네? 나도 김해 김씨이기 때문에 가야산은 좋아요. 하지만 가야는 남쪽 끝자락이라고요. 그거 우리 땅이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가야사가 지금 고대사에서. 물론 가야사도 발굴해야 돼요. 미스테리 역사니까.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역사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논리라고요. 아니 정권 바꿨으면 동북 역사재단 왜 개편 안 하냐고. 에? 이유가 왜 그래요? 중국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에?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은 이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그 객관적 논리를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역사를 바라볼 때 그 동북공정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현명한가를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역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그 도움을 받으려면은 무조건 미국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사회는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고 가요. 예? 패권 국가 맞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전 세계 역사 중에 패권 국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늘 패권 국가는 존재해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패권 국가를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있는 걸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를. 그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다면은 우리가 그 패권 국가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면 돼요. 마치 고려시대 때 고려 사람들이 원나라에 가서 관료를 하고 원나라 땅에서 다루가치가 됐듯이 지방장관이 됐듯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그걸 스스로 거부해봐야 변방에 조그만 코딱지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코스피 주가 왕창 몰락했죠? 그거 보라예요. 응? 그래서 자존심 챙겨서 얻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주체 이런 거 하고 뭐가 좋냐는 거예요 지금. 응? 실 하나도 못 챙겼잖아요. 역사도 못 챙겼어. 경제도 망했어. 외교도 망했어. 국방력 다 무너져요. 그렇죠? 이건 외교가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외교는 물려서 봐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꾼다면은 일만의 희망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얼만큼 빨리 자각하냐에 따라서 돈 절반 날라갈 거 더 날라갈 수도 있고,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으니까 우리가 현실 정치와 역사를 맞물려서 보십시오. 즉 고대의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했던 제가 고대사를 연구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고대사를 연구할 때 그냥 여태까지 제야사학자에서 해왔던 그런 민족사관적 관점에서 뭐 이렇게 너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뻥튀기만 하려 하지 마시고 현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럼 답이 다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실리적 역사관이에요. 그게 앞으로 우리 미래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그 돌궐 왕족의 성씨가 아시나라고 들었는데 네. 그쪽하고도 스피타야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오르혼 언덕에 쿨투근의 비문이 있는데 항상 비문에는 자기 조상부터 나옵니다. 원래 무당들도 접신을 할 때 조상부터 얘기해요. 나는 어느 조상계의 누구다. 이게 나중에 이제 비석으로 써지는데 쿨투근의 비석에 보면 나는 아시리아 모지리스 가문의 후손이다라고 나와요. 아시리아는 아시나에서 온 겁니다. 늑대 가문. 모지리스는 뭐냐? 고구려를 중앙아시아에서는 모쿠리라 불렀습니다. 모쿠리. 모쿠리는 한자 발음이 모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구려조차도 파밀이랑 연결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질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구려를 상징하거든요. 네. 아까 강의에서 네. 당나라가 선비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선비족 왕족의 성씨가 아시나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 선비족 왕이 있으니까 그 중에 있었겠죠. 물론 김씨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알튼도 있었을 거예요. 다. 네. 육성으로 네. 저기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학술회의 제안도 해주셨고 했는데 네. 그 일반 대중들한테 이걸 재밌게 소개할 수 있는 책 뭐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혹시 박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언제쯤 그런 책을 볼 수 있게 될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역사를 쓸 때 강단사학 쪽은 안 합니다. 고려 조선밖에 안 해요. 깊게야 신라 정도 합니다. 근데 제야사학자들은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한민족 우월주의가 너무 심해요. 몽골도 우리 땅, 뭐 다 우리 땅 하고 다 우리 민족이었다는데 그 우리 민족이란 개념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한 울타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서 우리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역사 제국주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밖에 역사책이 안 써져요. 그래서 그러한 책들은 제가 다른 외국인 친구한테 권유할 수도 없어요. 보면 기분 나쁘겠죠. 그렇잖아요. 야, 몽골 너희 우리 노예 민족이었대. 그러니까 우리 한 형제야. 되게 고마워하겠죠. 그럴 리가 없죠. 일본이랑 한국이 같은 민족인데 갈라져 나간 건데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우리의 시다바리였어. 이런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본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 너희의 시다바리 민족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형제야. 이럴 것 같아요? 저런 미친 새끼 그러지? 역사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결된 건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역사를 엮어갖고 확장하면서 쓸 때 주변 민족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배려가. 역사에 대한 해석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목민족 자체가 다민족 국가하고 섞여 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살아요. 근데 우리 농경민족으로 500년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우리를 중심으로 막 하려고 한다고요. 이러면은 중국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동북공정은 최소한 민족의 기호는 밝히거든요. 그게 소수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소수민족 아니고 그냥 한국인이야 이렇게 버린다고요. 이건 한족보다 더 뻥을 튀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고 아직 그런 책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좀 시간이 되면 제가 하고 있는 싶어요. 쓰고 있는데 도저히 지금 시간이 안 나서 책을 못 쓰고 있는데 관점을 바꾸는 거 그리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이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책을 쓰기 어려우니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게 확장성은 더 빠를 겁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올릴 거예요. 씨름, 패백, 예당, 함 다 있어요. 투르크 민족들. 그 동영상도 제가 다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면서 동질성을 가져가는 쪽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실크로드로 갔을 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쟤네들도 되게 따져요 이거. 우리 울타리에 들어온다 그러면 간이고 쓸개가 다 빼줍니다. 외국인이면 등쳐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박사님 지금 그 유튜브 계정 지금 바로 해지됐는데 확인 좀 해보시죠. 예? 사라졌어요. 지금 박사님 제가- 계정 폭파됐어요. 지금 그래? 보니까 예. 언제 그렇게 됐어?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해서. 아 지금 강연가 없어졌어요? 네. 하여튼 중국 욕 한번 맨날 없어져요 진짜. 중고 지금 필요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없어진 게 아니라 아예 계정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을 비판하면 이래요. 이거 우리나라에 친족파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사라졌네. 예? 우리나라에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중국은 친족파가 너무 많다고. 언론계, 정계, 재계, 학계 전부 중국도 안 받아먹은 놈이 없다고. 예? 예. 오늘은 정치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역사 얘기죠.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거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2017년도 2월달에 문제는 엄청 비판했던 거예요. 여기 지지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중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이런 적 없었잖아요. 안타깝죠. 뭐. 또 한번 살려봐야죠. 뭐. 네. 또 있나요? 질문? 아니 좀 하나만 더. 네. 그 박사님 그 보면은 네. 신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혹시 뭐 따로 이렇게 뭐 그런 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냥 이렇게 뭉쳐 다니면 되죠 뭐. 아니 그 실제로 채팅할 때그 후차 이런 사람들 아 중국에? 아 그렇죠 그렇죠. 보고 싶어요. 제 방송 봤을 수도 있는데. 푸차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푸차 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푸차가 혹시 폭발시킨 거 아닌가? 공작한 거 아니야? 아 원래 제 동영상은요 북한도 봅니다. 아, 이거 지금 인터넷 끊겼죠? 계정이 없어요. 실시간 스트리밍이 안 되겠네? 계정이 없어요. 계정이 사라졌어요. 제 동영상은 북한 애들도 봐요. 북한 고위직관 분들이 봅니다. 들었어요. 김일성 대학에서 제 강의를 추천한답니다. 들었어요. 이거 왜 박수 치세요? 빨리 얘기해. 왜 그러세요? 아니 그 중국 애들도 봐요. 미국 애들도 보고. 저 알고 있어요. 네. 아, 이 새끼들 진짜. 이거 어디 CIA나 백악관에 청원 넣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전 넣을 거예요. CIA 신고가 박사님 그 책에서 네. 그 신라가 통일신라 고구려하고 백제를 당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네. 신라를 했는데 네. 그 배경에 당나라의 지배계층이 투르크 신라와 같은 네. 투르크고 고구려하고 백제가 네. 무역이기 때문에 네. 국적 무역 때문에 네. 연합을 할 수 있어서 네. 통일신라를 일으켰다.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조선노부에다가 조선이 그 칙명 4대를 한 거에다가 적용시키면 네. 조선의 이성계 가문이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우리나라 뭐 여러 개가 아니고 네. 한족이지 않았을까? 이성계요? 예. 여진족이었을 겁니다. 바로가치지만. 그러면 몽골 계열인데 아 여진족은 몽골이 아니에요. 여진족은 신라에 가까워요. 오히려. 그 여진족과 몽골은 견원지간이었어요. 아주 사이가 서로 안 좋았어요.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한일 관계랑 똑같아요. 절대 아니라 그래요. 누가 봐도 같은데. 네. 네.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옛날에 그 인도에서 네. 공주가 배를 타고 네. 신라의 그 왕가의 결혼 시집을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김혜김 씨요? 신라? 신라, 네. 아 신라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게 전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그거를 본 거로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 얼굴을 제가 좀 인종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열심히 본 적이 있어서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기록에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분명 공개 기억이 나는데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얘기했지 그 고분에서 나온 DNA가 모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 파밀로부터 여자 제사장 계급적 여자들이 한반도에 와서 한반도 쪽의 왕들하고 결혼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 얘네들 모계 사회였어요. 여자가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인도였었어요. 그 천축이었을 거예요. 천축이 인도는 아닐 겁니다. 이게 쭉 보다 보면은 하늘 첫째 축대잖아요. 그 티베트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역도 인도 북부 산간지대예요. 네팔입니다. 네팔. 인도가 아니라 네팔은 우리 같은 동양계가 살아요. 인도인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 자체가 짬뽕입니다. 그 중앙아시아가 백인, 확인, 흑인이 다 있어요. 거기가 여기서 있는 흑인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인도 사람, 까만 흑인. 그런 사람들이 3색 인종이 거기 다 살아요. 중앙아시아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노아 광주가 이쪽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3색 인종이 다 사니까. 심지어 아메리카 인디안 같이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네. 저기 네. 박사님 질문이 아니고 네.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네. 좀 전에 유튜브에 폭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며칠 전에 그 현 정부 무작위에 비판하던 그 대홍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깜깜하거든요. 박사님도 혹시나 네. 그 사람들이 뭘 아무거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큰 걸 수 있으니까 그냥 조심 좀. 뭐 이미 일을 다 저질러놨는데 뭐 조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네. 장난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몰라. 이걸 너무 사람들이 늦게 눈치챘어. 하나 둘 이제 잡혀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조심히. 뭐 어쨌든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게임은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는 지금 진짜 재무부가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은행한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전화한 거. 니들이 뭐 했지 다 봤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니들 죽었다거든요 지금. 그거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안 지나갈걸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나라에 이거 금융위기에 준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쟤들 역공당할 수 있어요. 감옥에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를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지. 네. 이미 시작했어요. CIA의 신변보호 요청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없죠. 미국이 왜 합니까? 팬들이에요. 모든 정치는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만 뭐 모르죠. 경험에 따라서 유명한 사람이 죽는 것도 정책으로 좋을 때가 있어요. 죽으면 안 돼요. 명분이 쓰잖아요. 너 이 새끼 이런 나쁜 짓을 했어? 안 이렇게. 됩니다. 안 됩니다. 놀래 깜짝 놀래.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아까 에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 에덴이 성경의 에덴하고로 보시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첫째, 지명이 비슷해요. 이름이 비슷하고 두 번째, 저기에는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한 신화가 저기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갈대로 뼈를 만들고 진흙으로 살을 붙인 다음에 숨결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했다 그래요. 투르크어로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을 창조했다 그래요. 아담다를 그래요. 아담들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그다음 선악과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선악과를 사과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는 사과라 그래요. 성경에는 과일 종류 안 써 있어요. 그냥 선악과예요. 하지만 중앙아시아는 사과라 그래요. 사과의 이름이 중앙아시아로 알마입니다. 알마. 알마라는 이름이 붙은 유래가 뭐냐?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라는 의미에서 붙었다 그래요. 뭐냐? 그 내용은 똑같아요. 선악과 내용이랑 똑같고 그 카자고는 우루 계형으로 끝납니다. 동사의 기본형이 일본어처럼 하나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가지다가 알루예요. 알루. 근데 그거를 금지시킬 때는 뒤에 말을 붙여요. 한국말처럼 하지마 할 때처럼 말을 붙여요. 카자고도 똑같이 말을 붙이면 부정형이 돼요. 그러니까 알루가 바다인데 가지지마 할 땐 뭐야? 알마 그런다고요. 그래서 사과 이름이 알마의 이유는 금단의 열매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알마라고 지금도 불러요. 그런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물도감 사전 보면은 사과의 원산지는 파미르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바빌탑 전설이 나옵니다. 대홍수 이후에 인류가 산 위에 살다가 인구가 팽창해가지고 산자를 따라서 인구가 확산되다가 더 이상 산 위에 살 수 없게 된 인류가 평지로 내려와서 사는데 평지로 내려와 살던 인류가 홍수로 다시 죽을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평지에다가 하늘만큼 다 거대한 산을 쌓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산을 쌓는 걸 보고 그 탱그리가 진노를 해가지고 내려가서 인간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어뜨린 다음에 인간의 언어를 78개로 쪼개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그 중앙아시아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쭉 보고서 이제 그건 어떻게 생각했냐. 탑을 세우는 게 과연 신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인가예요. 지금도 뭐 롯데타워도 그렇고 막 지우는데 분노 안 일어나잖아요. 어느 안쪽에 지잖아요. 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거는 산 위에 살던 사람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산을 다시 만드는데 여러분 평지에 산을 만들려면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 흙은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산 깎아야지. 산을 깎으면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어때요? 야, 이 새끼 봐라. 나의 터전을 없애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산에 살던 애들이 내려와서 평지 애들을 잡아서 족친 다음에 흩어뜨렸겠죠. 야, 뻘짓거리하지 못하게 이렇게. 그래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가 갈라진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탱그리도 신이 아니라 산 위에 살던 부족의 지도자였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도 연결이 돼요. 또 바로 그게 홍산 문명입니다. 홍산 문명은 옥의 문화예요. 옥. 왕이 옥을 장식해요. 이거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옥이 보통 여러 옥이 있지만 우리는 옥을 얘기할 때 보통 녹색 옥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황옥도 있고 백옥 다 있어요. 있는데 그 홍산 문명의 옥을 쭉 보면요. 화전옥이 많아요. 여러분 중국 관광 가면 옥 삽니다. 화전옥이라고 불러요. 화합할 화자 밭전자. 아까 써 있었던 거. 이덴 옥이에요. 홍산 문명을 만주에 건설했던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은 파밀에서부터 옥을 갖고 왔을까요? 그걸 그리고 왜 왕이 입었을까요? 그거는 왕의 전통성이 이덴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쪽 출신들이 여기 와서 지배했기 때문에 나 거기 출신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몸을 그쪽 화전옥을 몸에 장식, 이덴산 옥을 장식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지배계급의 상징이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파밀과의 교류가 끊기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옥이 아니라 그때부터 금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 태양왕을 상징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유물의 장신구의 변화도 바로 권력 변화의 이동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파밀로부터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홍수설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 파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 원인이. 다른 질문 있나요? 그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모지리스 할 때 네.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데 모지리스 할 때 이게 맥쪽하고 발음이 약간 좀 비슷해서 네.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목소리. 게 하나, 예, 목소리하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카자흐스탄 정부 내지는 역사 교과서 만드는데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죠. 예, 예. 원래는 정부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옵저버밖에 안 됩니다. 아, 예. 네.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전부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참여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터키 뭐 이런 식의 국가들이 있는데 이거 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만 개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딸린다고요.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는 대통령들이 정기적으로 또 만나요. 그 역사책을 쓰기 위해서. 이 역사책은 이미 일본이 나왔습니다. 물론 수정 개정을 할 때 한국사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넣는 거지 걔들이 챙겨주진 않아요. 헝가리는 입에 들어갔어요. 헝가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참가 의사를 밝혀서 했어요. 그래 너도 원래 같은 훈족 계열이니까 해서. 근데 한국은 안 하고 있죠.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들이 교과서 만들고 지금 뭐 하느냐 언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단일 언어를 만들려고 그래요. 투르크계 민족들의 언어가 갈라져서 방언이 됐거든요. 그거를 통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 단어는 국가 간의 교류를 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통합시켜요. 컴퓨터라든가 이제 새로운 IT 단어가 나오면 그걸 투르크계 민족들이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언어 통일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역사 찾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것들. 네. 또 있나요? 잘 몰라서 그래요. 네. 맞아요. 이제 인터넷 방송 들을 때는 트루크계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신라하고 해서 스키타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잘 스키타이하고 트루크는 어떻게 좀 차이가 나나요? 스키타이가 조상입니다. 조상이고 예, 그로부터 이제 투르크나 신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도 투르크랑 관계가 스키타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스키타이에 대한 역사 패권은 누가 가지느냐가 세계사를 흔들어 버려요. 누구나 갖고 싶은 역사예요. 근데 가질 수가 없죠. 기존의 서양 사람들은 이거 사실 한국은 되는데 이거 계속 노리고 있는 사람이 스웨덴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경주에서 릉을 발굴했는데 릉 구조가 바이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스타프 왕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굴한 신라의 금관 중에 하나를 스웨덴에서 선물해요. 그때 당시에 그 발굴 작업에 구스타프 왕자가 몇 달 동안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왜 똑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냐. 저 동쪽 끝에 나라에서 조상이 같거든요. 왜? 바이킹의 지금 그 스웨덴 왕가의 조상이 바이킹인데 이 바이킹의 기본이 스키타입니다. 아세르라 불렀어요. 아세르 또는 아제리.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세르, 아제리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네.
네.